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정승훈 님이 항상 제 방으로 들었는데 오늘은 출장 와서 현장 투입 전에 실시간 채팅까지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출장 가셨는데 지금 실시간 채팅까지 하신다고요? 네. 오히려 더 바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갈매기 날다님은 부산은 오늘 버스에서 히터를 틀어줍니다. 부산도 추운가 봐요. 잠깐만, 부산보다 서울이 더 추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위치상으로? 네,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손 시렵던데요? 그러니까 서울 버스가 혹시 히터 틀어줬나? 혹시 버스 기사님들 알고 계시면 문자 좀 보내주세요. 네. 즐거운 님이 답 주시면 되겠다. 출근 버스 타고 매일매일 듣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지난 주말 발생했던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카카오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두 대표 가운데 데이터 센터의 책임자인 남궁훈 대표는 책임을 지겠다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료 서비스는 물론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검토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보상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부터 카카오는 공식 창구를 개설을 해서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무료 서비스도 보상 대상이 되는 거냐? 충분한 보상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충분한 보상 가능할까요? 홍은택 각자 대표가 말한 것 가운데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신고를 받아본 뒤에 사례를 살펴 마련해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사실 모든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 측에서 먼저 보상 방안에 큰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리콜 선언을 하듯이 이러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밝히는 게 아니라 보상 받고 싶은 사람은 일단 제출해라. 우리가 접수를 해줄게. 그다음에 건건히 살펴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할 수 있다면 그때 해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일률적인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업계에서는 지금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이 또 생기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이게 약간 설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초미의 관심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시선 집중은 잘하는 게 또 있죠. 끈기. 네. 요거 하나 또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켜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면서 저희가 서울에서도 버스 기사님들이 히터를 틀었는지 물어봤잖아요. 조준성 님이 네, 히터 틀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기사님이시구나. 네, 고생하십니다. 네. KY 최님은 평택에서도 틉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올 겨울이 정말 추울 거라는 이미 예상 봤죠. 네. 뭘 아니냐냐 뭐냐 뭐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던데 올겨울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 준비 단단히 하면서 뉴스는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더 문제는 기름값이 지금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쩌라는 거야 지금. 네, 화내지 마시고요.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JB가 천기 누설인 듯 아닌 듯 약간의 특집 성격을 가미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오디오부터 만나보시죠. 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당사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런 야당 탄압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그 칼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본인 물품을 놔두고 본인이 사용했던 PC가 있다면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정당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저희는 압수영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3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도 야당 의원들 퇴장으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측근이 체포된 이재명 대표가 대답할 차례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십시오. 네, 좀 종합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 김용 부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살펴보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건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게 뼈대거든요. 네.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했고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거쳐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최종 전달을 했다. 이런 겁니다. 개통도는. 네. 그리고 돈이 오간 장소는 남욱 변호사의 집 또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실장이 2020년 말에 설립했던 회사 유원홀딩스의 사무실 등등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지낸 인물인데 검찰은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체포영장에 그걸 지금 명시를 했다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의혹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추려서 전해드린 혐의가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이건 판을 바꿀 정도로 파장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고 그가 돈을 받아간 명목이 선거용이었다면 이거는 결국은 최종 종착지는 이재명 후보였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을 이른바 검은 커넥션 또는 비리로 엮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황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최대의 체크 포인트는 이게 사실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혐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혹이니까 의혹의 단계를 벗어나서 사실로 확정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최대의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주목할 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참고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새벽에 출소를 했습니다. 네. 그 구속기간 만료로 일단 출소를 했는데 자,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만 가지고 혐의 입증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어떤 그 수사 대상이 정리가 되겠죠. 자, 돈이 오간 개통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욱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정민용 전 실장 이 두 사람도 돈이 오간 게 사실이라고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 여러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통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돈이 오간 장소가 지금 적시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물증이 확보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검찰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이 여기까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어제 전격적으로 체포와 압수수색 시도까지 갔던 것인지 이게 지금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연구는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지금 촌철님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유 지사님, 김용 부원장은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출근도 3일밖에 안 했다고 하던데 당사 압수수색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콩아라님은 반면에 민주당은 법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토토로님은 독재 정권 때 신민당사 쳐들어갔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나요? 라고 또 비판을 해주셨고 5696님은 그런데 이게 국감까지 중단해 가면서 당사에 모일 게 맞나요? 역효과가 불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의견들이 좀 나뉘시거든요. 네. 이런 압수수색 시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에 대해서 검찰은 원칙적인 압수수색 시도였다 이렇게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원칙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혐의를 포착해서 압수수색할 때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집과 사무실 등을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한다. 아마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압수수색의 정당성이 아니라 저는 그 파장이라고 보는데요. 파장. 앞서 뉴스 리포트에서 들으신 대로 지금까지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척 봐도 알 수 있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했다. 그 얘기는 무엇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끌어들이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을 시도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판을 키우려고 했던 것이냐. 오히려 체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판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뉴스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허.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성 대역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주시죠.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닙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내용을 전한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은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 왜곡은 안 되지만 해석은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해석의 첫 번째 단계는 또 다른 인물을 소환하는 건데요.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이른바 민주당을 향해서 자학사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한 대목 역시 음성 대역으로 어제도 틀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민주당의 주류들은 요즘도 북한은 항일부장 투쟁을 한 김일성이 만든 자주정권이고 대한민국은 친일파 괴뢰 정권이 세운 나라라는 생각을 언뜻 내비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한번 종합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발언 맥락이 비슷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지만 발언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정리하면 민주당을 향해서 이념 공세에 나서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그리고 배경 화면이 있는데요. 그 배경 화면이 뭡니까? 현재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놓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주당과 직접 연결되는 당원이거나 민주당과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김용 수사로까지 나아간 이재명 관련 수사 요거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념 공세 플러스 비리 수사 이 두 축으로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전면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네. 조금 전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의 파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던 게 뭐냐면 민주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었는데 이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리스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겨누고 있는 그 칼끝은 민주당 전체일 수도 있다. 요 점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이제 어제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념 공세와 비리 수사를 두 축으로 해서 네. 이렇게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개시한 거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어디까지 치닫을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사는 뭐 지켜보는 거 말고 좀 방법이 없고요. 자, 전망 포인트. 일단 민주당은 당연히 강경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지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다. 근데 문제는 강경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가 되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일단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의정에서 강력한 대치 전선을 펴는 건데 예를 들어 민주당이 어제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했죠. 네. 뭐 일단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돼서 본회의까지 처리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런 장면들이 여러 사안을 가지고 전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여야 간의 어떤 지금 첨예하게 어떤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석수에 기초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책적 대치 전선을 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국정감사 전면 중단 이야기에다가 무슨 이야기가 좀 딸려오고 있냐면 장외투쟁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 야당일 때는 모르겠으나 원내 과반 야당인 상태에서 유효한 방법인지는 아마 좀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장외투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에서 원내 과반 의석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어떻게 강력하게 대치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이냐, 그다음에 제어할 것이냐. 아마 이쪽에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사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문제고 양극화 문제를 좀 풀지 못하면 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내년 총선에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네.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당이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정의 가장 기본은 예산안 처리잖아요. 네. 예산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12월 2일이 그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이걸 넘겨버리면 그냥 정부 원안대로 간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앞세워서 만약에 그 전혀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대국민 선전 포인트는 잡히는 거죠. 피해자죠. 그리고 민주당은 국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는 거고 따라서 그것이 경제 문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의 제일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어허. 그럼 결국은 계속 강대강 대치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 제가 것 볼 때는 같은데요. 올 겨울은 상당히 추울 것 같다. 정치 여의도에서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자, 되는 겁니까? 이 대목에서 곱씹어봐야 할 게 하나가 생기는데요. 유상범 의원이 엊그저께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0%를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 뉴스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유상범 의원이 40%라고 하는 지지율 수치를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냐면 안정화의 지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국정 운영의 안정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 게 생기는데 왜 40%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교 사례가 있는데요. 조국 수사 국면 때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밑으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이거였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때의 기준을 끌어오면 안정화의 기준 수치는 40%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 48.6%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10%포인트나 뚝 떼내고 40%를 설정을 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의 말을 딱 잘라 40%가 아니라 40%대로 넓게 받아들여도 진단은 달라지지 않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과 대선 득표율의 비교는 집권 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이 됐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내지 친윤 세력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 최저치만 확보되면 된다. 이 전략으로 지금 그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지층 결집도를 최대로 끌어내겠다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그만큼 급하고 절실하다. 이런 해석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